나를 완전히 뜯어먹으려고 하나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직원과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헬렌 베커라는 이름으로 독일 출신입니다. 어릴 적 그녀의 집 거실벽에는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유명한 시를 한자로 쓴 것이었습니다. 큰 붓으로 그려진 그 글자는 마치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헬렌이 중국 문화에 매료되어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중국의 고전에 깊이 빠져들었고 인간과 세상, 우주에 대한 중국 사상가들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연구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준비하던 헬렌은 자연스럽게 중국 철학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서양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논문 작성이 코앞에 닥치자 헬렌 베커는 중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중국의 한 도서관에만 있었고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아 직접 그곳을 방문해야 했죠. 이번 기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동양 철학의 본고장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짤 때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에도 들르기로 했어요. 중국과 한국은 비행기로 겨우 2시간 거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헬렌은 마음을 부풀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성지를 직접 방문하고 고전을 눈으로 확인하며 사상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었죠. 하지만 중국으로의 여행에 대한 설렘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니 대부분의 승객이 중국인이었고 헬렌은 완전히 중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앉게 되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이니 중국인이 많은 것은 당연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헬렌에게는 동양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직접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시끄럽고 승객들이 서로 목소리를 겨루는 듯 떠들고 있어서 헬렌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이상한 냄새도 났습니다. 그것은 헬렌이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정체불명의 냄새였죠. 창가 쪽에 앉아있던 헬렌은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을 때 생리적인 신호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헬렌은 옆에 앉아있던 중국인에게 잠깐 지나가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의 머리가 너무나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계속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헬렌은 불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을 지나가야 했고 헬렌은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줄이 서 있었고 헬렌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밀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옆에 있는 승무원들은 일부러 상황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황당한 일에 헬렌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나온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헬렌은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헬렌을 똑바로 쳐다볼 때 헬렌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녀는 제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적어도 미안하단 말 정도는 기대했는데 그녀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녀가 한 얌체 같은 행동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일 거라는 걸요. 그녀가 나간 후 들어간 화장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처참했던 화장실의 모습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어쨌든 저는 도저히 그녀가 사용한 화장실을 사용할 용기가 없어서 다른 화장실로 가봤지만 중국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 모조리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아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옆자리 남성이 자리에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행동이 뭐냐고요? 그는 양말을 벗은 채 발가락으로 터치했어요.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던 건 그의 행동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행동을 보고도 승무원은 못 본 채 지나가더라는 거죠.
혹시 제가 앉은 좌석의 터치스크린도 누군가가 그렇게 사용한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렇게 비행기에서의 경험을 뒤로 한 채 베이징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베이징대 도서관은 외관부터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동양식 지붕이 얹힌 깔끔한 외관의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로비 전체에 반짝이는 대리석과 높은 기둥들이 저를 압도했고 이 화려한 공간은 역시 중국 최고 대학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손에 넣지 못했던 자료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사서에게 다가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요. 말없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니 그가 가리킨 곳은 국제자료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대만어, 홍콩어, 마카오어, 일본어 자료실이 있더군요. 대학 도서관에는 언어별로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임을 실감케 했어요. 그러나 제 감탄은 곧 실망으로 변해갔죠. 자료실 어디에도 독일어 자료실은커녕 영어 자료실도 없었어요.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검색대에선 중국어 검색만 가능했죠. 깜짝 놀라 다시 사서에게 갔는데요. 제가 그녀에게 베이징대 도서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제가 원하는 자료는 도서관 안에서 오직 중국어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이징대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도서관은 중국 최고의 도서관이었으니 다른 학교 자료도 링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에게 다른 학교 자료를 볼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국에 오면 당연히 얻을 거라 생각했던 자료 수집에 실패하면서 저는 논문 주제를 바꿔야 할 기로에 섰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도서관에서 터벅터벅 나온 저는 대학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비어있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죠. 머릿속은 온통 자료와 논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곧 종업원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아주었는데 음식이 놓인 테이블에는 기름과 소스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소스를 담으라고 가져온 그릇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발밑을 보니 누군가가 잔뜩 흘린 음식들이 테이블 밑에 그대로 있더군요. 일시적인 입맛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만났던 중국인들이 생각났죠.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음식점을 나왔어요. 코너를 돌자 작은 창으로 주방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방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곳곳엔 쥐가 돌아다녔고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종업원들은 식탁에서 사용하는 국자로 하수구를 뚫고 있었죠. 중국은 훌륭한 동양 철학자들의 나라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죠?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동경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숙소에 오자마자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갔어요. 자료 수집에 실패한 이상이 더러운 중국에서 1시간도 더 있기 싫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자 중국에선 어딜 가나 나던 정체 모를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노래하는 새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어요. 중국을 떠나고 나니 찾아온 평화는 마치 자연 속에서의 소규모 음악회처럼 기분 좋게 다가왔죠.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논문 주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였죠.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동양 철학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다가 동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담은 책을 찾아냈어요. 그 책 속에서 이황 선생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영감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에서 동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조사하고자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앉아 계신 한국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라며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은 한 번의 행운이 내게로 왔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그가 제게 제안한 것을 듣고 나니 내가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에는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아요. 성균관 대학교나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한국학 도서관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중요 자료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요. 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영어 요약 서비스도 제공돼요. 어려움 없이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이미 그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놀라움이 커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각종 시설과 무료 와이파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미루고 인천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교수님의 말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한국의 도서관은 기관 간의 연계도 훌륭해서 다양한 대학 도서관의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료도 제공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중국의 도서관들은 이와는 달리 대학끼리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국의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이곳 도서관은 방문 전에 원하는 자료를 미리 신청하면 사서가 자료를 찾아두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문화 강국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학문 분야에서도 이런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우리 독일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검색을 마친 후에는 입국 심사대로 이동했어요. 역시나 듣던 대로 인천공항은 매우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악취에 시달리다가 인천공항의 쾌적함은 정말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제 감사함은 곧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입국 심사대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혹은 단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기도 하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친절과 속도에 놀랐어요.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는지 100%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최신식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저를 데려다 주었죠.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청결함이었어요. 한국에선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새치기를 일삼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짐을 끌고 가는 저에게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계단에서 짐 가방을 한 칸씩 옮길 때는 먼저 다가와 제 짐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동양 철학의 아름다운 가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국립중앙도서관은 베이징 대학의 도서관처럼 우아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느낌의 도서관이었고 선 한국의 모든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어 자료가 끝도 없이 나왔어요. 밤을 새도 자료를 다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문득 허기를 느꼈는데 시간을 보니 밤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한국에선 자료실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개방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한국을 K-팝의 나라로만 여겼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한국은 교양의 나라, 학문의 나라였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 무척 배가 고팠어요.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은 없을 테고 지하철 근처에 편의점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선 늦은 시간인데도 식당들이 사람들로 넘쳐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웠죠.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코리안 바베큐 집에 들어갔어요. 메뉴는 삼겹살이었는데 곧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점원은 재빨리 가버렸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일본에 가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준 다음 음식값을 청구하는 어이없는 사기를 친다던지 한국도 그런가 보죠?
중국 식당은 더럽긴 했지만 이런 식의 사기는 치지 않았는데 한국을 너무 믿은 제가 바보였네요. 저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점원이를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바쁜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다시 쟁반에 음식들을 한가득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여자가 오늘 나를 완전히 벗겨먹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필요 없는 음식은 가져가고 제가 주문한 음식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시키지 않은 음식값은 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녀는 제게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녀는 이 음식들을 다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 같았죠.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가 영어로 제게 말했어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건 공짜랍니다. 걱정 말고 드세요.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지더니 그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식당 직원이 이유 없이 공짜로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저에게 필요 없는 음식을 공짜로 주지요? 제 말에 그는 말했어요. 당신이 시킨 삼겹살의 가격에는 이 음식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반찬이라고 하는데 사이드 D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찬들은 부족하면 무료로 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인심이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제 얼굴은 타버릴 듯 붉어졌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직원에게 함부로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망해 할 것 없어요. 한국이 처음이니 그럴 수 있죠. 자, 이거 한 잔 받아요. 이건 소주라고 하는 한국 술인데 삼겹살엔 소주를 먹는 게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그의 웃음과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가 준 소주는 마치 위스키 같았죠. 저는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잠시 뒤 그녀는 뜨거운 푸딩 같은 계란을 제게 주며 말했어요. 서비스예요. 저는 그녀에게 항의를 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그녀는 그런 저를 용서한 것도 모자라 따뜻하게 품어주기까지 한 거죠. 제게 소주를 준 남자도 저의 잘못을 포용해준 점원도 한국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경험을 마친 후에는 독일로 돌아와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이 완성되어 무사히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한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갈 계획이랍니다. 한국이야말로 동양 철학의 가치를 보존한 훌륭한 나라니까요. 독일에서 온 헬렌 베커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